이번 주 이슈입니다. 참 잔인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참 끔찍한 범죄인데요. 우리는 이걸 보통 치정범죄라고 합니다. 몇 사건들과 함께 치정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나 맨날 이거 방송할 때마다 불편한데 조선족인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중국동 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네. 그 중국동 보라고 그냥 깍듯이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 동포라는 말 하기가 찜찜해졌다고 그 계기가 된 게 박준풍이니 김하일이니 오원춘이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네. 또 이번 사건도 보면 그들에 의한 또 범죄예요. 네. 절대 다수의 중국 분들이나 중국 동포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중동포, 중국동포 이런 말하기가 불편해질 정도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그 두 사람 다 피해자 사망한 여성도 조선족. 네. 그 다음에 가해자 유동수입니다 이름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신원 공개 정식으로 된 거죠. 네. 8월 5일 날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름이 유동수 그리고 신상 명세에 관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이 두 사람 다 피해 여성, 그 피해 여성과 가해한 유동수 둘 다 사실은 중국 내에 자기 배우자들이 다 각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각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일이라든지 다른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런 관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사실 우리 도덕관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 이런 범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범죄 자체가 우리가 사실 토막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잔혹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25일 날에 유동수를 만난 피해자가 실종이 됐고요. 맞아요. 26일 날 그 직장 동료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보니까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식당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식당에. 그래서 25일 날 이제 유동수 만난 것 같고 그 다음 날 절대 안 빠진대요. 이 여성분이 직장에. 근데 그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식당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거고요. 네. 예, 경찰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네. 그래서 유동수가 범인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27일 날 유동수를 체포,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시체 유기도 토막으로 이제 버리게 된 것을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생각컨대 실종된 여성이 같이 일하는 종업원 그 직원한테 유동수 만나는 걸 언지를 줬거나 네. 아니면 유동수를 평소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종업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동료 종업원이. 여튼 실종 신고를 이제 하니까 그 여성에 대한 아마 그 추적이 들어갔죠. 네. 휴대폰입니다. 네, 휴대폰과 CCTV죠, 사실. 휴대폰과 CCTV로 이제 그 여성의 25일 전후 동선을 경찰이 쭉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위치가 아마 유동수의 원룸 쪽에서 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동수가 기거하는 원룸을 집중적으로 경찰이 CCTV를 봤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유동수하고 한 집에서 겹치었던 것 같아요. 위치 추적이. 그렇다면 그 집에 있었던 건 명백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게 또 보니까 들어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CCTV에. 네. 둘이서.
그러니까 25일 날 저녁입니다. 9시 50분에 유동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20분 뒤에 그 새벽이죠. 4시 10분에 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이 또 CCTV에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신은 이제 시신으로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시신으로 보이는 거는 아니고 그 유동수가 아마 이제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싼 것 같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그 이불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오염돼서 뭐가 묻은 거죠. 그거를 이제 들고 유동수가 끙끙거리고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 거기까지만 보였어요. 그럼 그거는 뭐 쓰레기 버리러 갔다고 칩시다. 딱 하나 이제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거예요. 여성이 들어가는 것만 보이고 나오는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아까 마대자루? 맞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이건 100% 유동수가 살해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살해해서 시신을 어딘가에 숨겼거나 은이가 안매장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유동수가 끙끙 짊어지고 나가는 거 보이고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들어와서 보였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게 이제 시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네. 시간 가지고 메고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과 다시 재차 그 메고 나간 게 없어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들고 나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건은 길어봐야 그 인근 그 반경 몇 미터, 몇 킬로 이내에 그 유기했을 거다 하는 판단한 거예요. 네. 경찰이. 그래서 아마 강변 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요. 이게 그 마대자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포대를 들고 가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나눠서 뭔가 유기를 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시신을 훼손해서 분리해가지고 유동수가 갔다가 어디다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동수 집을 먼저 덮치기 이전에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한 2, 3km 이내 거주지 내에서 그러면 2, 3km 이내에 유기할 만한 장소를 해보면 야산 내지는 하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을 푸른 겁니다. 경찰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시신을 찾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확인해 보니까 도보로 한 10분 정도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경안천에서요. 그 네. 피해자 시신 모두 그래도 다행히 발견을 했습니다. 한 구는 아마 제가 보니까 상체 부위 같습니다. 네. 상체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반경 2km, 경안천 내 2km 정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시신 발견하고 좀 더 그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1km 더 떨어진 교각 쪽에서 나머지 시신을 경찰이 찾아낸 겁니다. 아마 많은 인력이 그래도 투입이 됐던 엄청 것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시신 모두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동수는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범행의 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카메라 앞에서도 굉장히 뭐 얼굴을 얼굴을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싸늘하던데요. 네. 카메라 응시하는 그 눈빛이 아주 싸늘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추정하는 것은 헤어지자라고 한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렇게 살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아마 시신 발견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1차 조사할 때는 나하고 여기 와서 사귀었는데 헤어졌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만나다가 헤어지고 나서 끝났는데 이 여자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 나한테 헤어지자고 요구한 이유가 이미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를 정리하고 글로 간 걸로 뒤늦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그게 괘씸해서 죽였다 이렇게 1차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 다시 오리발이에요. 네. 모른다. 왜 그러냐. 뭐 증거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증거가 지금 경찰이 한 과학수사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범행 도구도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집에. 네, 네. 시신을 훼손시켰던 도구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또 되죠. 뭐 정황상의 문제 또 참고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범인을 부인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또 피해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메시지 이런 거 다 그 복원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왜 내가 이제 이 얘기 꼭 하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뭐 우리나라에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거기 그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여기 와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고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고 치는 그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교육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놈들 그 중에 한국 경찰에 가면 묵비권 행사하는 거, 네. 진술 거부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가 안 통한다고 그러고 원어 써라. 경찰하고 딱 만약에 잘못해서 검거되면 한국말 알아도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언어 써라. 그럼 계속 중국말 해버리면 이제 경찰은 또 중국말 하는 사람 또 불러다가 해야 돼요. 시간 걸리게. 네. 예, 그런 식으로 수사 방해하는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오리발레 밀고 그러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요. 자기네 우리나라 오기 전에 자기네 나라의 그 경찰들의 과학 수사가 아마 우리보다 아무래도 못하겠죠.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과학 수사는 세계에서 그 손꼽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의 과학 수사를 너무 그 자기네 나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 지네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까면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예? 지금 프랑스도 우리나라 과학 수사에 대해서 혀를 내둘러요. 아시죠? 네, 그때 설해마을 사건. 저희 진짜 우리나라 엄청 무시했는데 아주 엄청 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국과수에서 분석한 걸 어떻게 믿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 프랑스 아주 정부 당국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법 당국자가. 제가 설해마을 할 때 그때 그 서울청 과학수사계에 있었거든요. 아 그랬겠다. 그치. 와, 그때 되게 많이 진짜 억울해하시고 흥분해하셨어요. 얘네들 부글부글 끓었지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다 탑이었는데 어디 막 어떻게 믿냐고 진짜 결과를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그래도 증명해냈잖아요. 결국 나중에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법당국에서 사과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설해마을 영화 그 살해 사건 있잖아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과학 수사를 세계 아주 만방에 널리 알리는 그 사실은 케이스가 되기도 했어요. 네. 이미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지문 관련돼서 과학 수사는 또 세계 최고라는 거는 쓰나미. 이미 알려졌고 쓰나미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와의 사고 치는 놈들이 꼭 지네 나라 기준으로 보고 그 과학 수사를 부정하고 에이 저걸 어떻게 내가 이거 한 거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는 경우 있거든요. 또 위치 추적 같은 경우도 워낙 기지국에서 반경이 넓다 보니까 못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 외에도요. 그건 참고도 하지만 또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엔 다 추적해내거든요. 그러고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모르고 네, 있는 게 많은데. 눈에 띄고 있는 CCTV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곳곳에 숨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CCTV 많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빅브라더스 사회예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범죄로부터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용인하고 수인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정보, 내 정보가 거기에 녹화되고 찍히고 있어서 침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앞에 요즘에는 그 버스 내부 CCTV의 그 있죠. 화면들을 다 기사가 보시잖아요. 기사분들이 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9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안에 다 해서 9칸을 계속 보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아니 버스 한 대 9개가 달렸다고? 거기다 저희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들 있죠. 뭐 각각의 그 상점에서 찍는 CCTV 있죠. 지금 위성에서도 아래로 찍어갖고 전송해주는 판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발전하니까 사실 한편 두렵기는 해요. 언제나 그런 음과 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CCTV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 했나요? 이 방송하면서 PD님들 혹시 기억나시나? 어떤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모텔 입구 CCTV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모텔 입구. 그 모텔 입구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모텔에 들어가시는 분들 안 봐야 될 분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동료들이라 두렵더라고 두려워. 이건 내가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텔 입구 CCTV만큼은 가능하면 안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봐야 될 거 진짜 봐가지고 그분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위에다 얘기해서 발령 내줬어요. 찢었어요. 저 남쪽 끝으로 하나, 저 북쪽 끝으로 하나.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알아듣는 분들만 아마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CCTV가 그렇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차 딱 시동 켜고 여기 여의도까지 KBS 앞에까지 지금 녹화하는 장소까지 오는 동안에 내 차가 아마 찍힌 것만 해도 수백 대일 거예요. 수백 대 넘겠죠. 뭐 지나가는 버스도 찍었겠고 지나간 자가용 내 차 찍었을 거고 스치면서 그죠? 그렇게 따지면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얘들이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지네 나라는 그런 거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네 나라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오리발들을 내미는데 나중에는 사진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면 눈이 이만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눈이 이만해져요. 교수님, 우리나라 살인 그 해결률이 거의 98, 99%인 거 거의예요. 아시죠? 거의 살인은. 어느 날은 100%가 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못 잡았던 거나 이런 것까지 잡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정말 그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제가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CCTV만 있었다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여기서 다뤘던 그런 사건, 유영철이 사건 같은 것도 날 수가 없어요. CCTV만 있다면. CCTV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취급하던 사건 중에 이 몽골 사람들이 몽골. 근데 이제 몽골 사람이 상대방 그 어떤 같은 그 몽골 사람을 그거는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은 정글칼이라고 네. 그거를 사용을 많이 해서 꼭 싸움을 하거든요. 싸울 때 이상하게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올 때는 가지고 올 수 없어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데서 못 갖고 오지만 우리나라도 와서 보면 살 때 있거든요. 정글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주로 봤던 그 칼이 무슨 그 만물상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호해서 자기한테 익숙한 걸 사가지고 그거 들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패싸움 나면 쓰고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몽골 칼은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자기들 그 몽골에서 쓴 것처럼 큰 칼보다는 작고 작은 단도보다는 좀 긴 거 한 그런 정도 한 4, 50cm 가량 되는 기다. 단도지만 아주 작은 거 아닌 거, 짧은 거 아닌 거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뭐 엄청 많이 사람은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도망가고 이제 나중에 어렵게 그 사람을 검거했는데 이제 우리 증거 찾으려니까 CCTV 분석해 갖고 그것도 하천변에서 우리가 숨기는 거 CCTV에서 찾았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차 칼 휘둘리지 않았다고 우기고 애매기다가 CCTV 동영상 뜬 걸 갖다 보여줬더니 또 자기 아니래 또. 이건 이제 또 칼은 버리는 거 들고 가는 건 맞는데 그건 자기가 아니래. 누가 봐도 자기인데 자기 아니래. 그래서 또 그거를 국가수에다 갖고 이제 그 선명화 작업을 해서 선명화 작업을 하니까 눈, 코, 입이 아주 선명해요. 그거 갖다 주니까 그때서 나를 누가 이렇게 함부로 사진 찍었냐고 또 막 덤비는 거야 이제. 내가 이거 맞긴 맞는데 나를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 이 사람 누구냐는 거야. 이 사람 이거 한국에서는 사진 함부로 찍는 것도 처벌한다는데 왜 이 사람은 누구냐고 대라 그래서 기계에 알려줬지. 사진 찍는 줄 알았구나. 무슨 시장 320 몇 번
그 CCTV 거기서 기계가 찍었으니까 그 기계 고소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과학 시스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죄가 더더욱 없어지려면 그들한테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교수님.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이게 경남 진주에서요. 지난 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 애인이 차량으로요. 이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완주까지 아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야산 인도에 차량을 세워뒀는데 여기서 폭행하고 끈으로 묶은 뒤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차량 가둬놓고요. 차량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7년 정도 동거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에 무슨 앙심을 품고 이제 이게 이제 둘이 한 7년 사귈 때는 엄청 좋은 사이였겠죠. 헤어졌어요. 네. 헤어지고 나서 뭐가 감정이 있는지 헤어진 연인 집에 또 침입한 적도 있어요. 침입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대요. 1차. 네. 그러니까 징후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진주에 아마 이 여성분이 진주로 와서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갔어요. 원래 그래 왜 진주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거주지는 전주예요. 가해자. 네. 가해자 주거지가 전주니까 내가 판단컨대는 이 여성하고 7년 동안 사귈 때는 전주 쪽에 살았을 개연성이 있고요. 이 여성이 아마 찾아와서 또 한번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에도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주로. 무섭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아간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도요. 피해자는 끈을 풀어서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해자는 인근 야산으로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경찰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진주까지 이 여성의 그 기거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쫓아가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경찰이 요즘에 잘 얘기 안 하니까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지만 여성을 내가 볼 때 이거 납치한 거예요. 납치한 상태에서 묶어서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진주에서 이 사람이 데리고자 했던 곳은 전주 같아요. 아니면 이거 최종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완주, 전주를 싸고 있고 전주 이전이 완주잖아요. 네. 그 완주 쪽의 그 장소에서 아예 갈 때부터 납치해가지고 끌고 와서 그 장소에서 살해하고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진주까지 쫓아가서 그 여성을 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납치라고 보여져요. 네. 묶어가지고 차에 강제로 태워서 전주 쪽으로 오다가 완주에 있는 한 야산 앞에서 차 멈추고 거기에서 차 묶여있는 상태니까 여성이 아마 의자 쪽에도 내가 생각한 데는 의자 쪽에도 같이 묶었겠죠.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차 문 잠그고 이거 진짜 잔인한 수법이에요 이거. 아마 끈도 그렇고 차량에 방화를 할 정도면 이미 계획된 범죄였겠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진주에서 강제로 끌고 올 때 이미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다면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묶은 상태에서 차에 태우고 와가지고 완주 정도 야산 옆에다가 자기 차 세우고 거기다가 차체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차가 불 붙은 거 보고 그쪽 야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차 완전히 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내가 판단컨대 이 여성은 천운인 게요. 풀어졌어요. 묶었던 거를 어떻게 하여튼 몸부림쳐갖고 느슨한 걸 풀고 나와서 탈출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은 자살했어요. 네. 아마 그랬겠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성분이 이제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묶은 상태에서 바로 그 당시 같았으면 제가 판단할 때 못 풀었어요. 진주에서 전주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생각보다. 오는 와중에 끊임없이 이 여성이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풀으려고. 네. 예, 어느 정도 느슨해졌고 그리고 불질러 버리니까 사람이 초능력 생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교수님. 묶인 상태에서 남자가 불 지르고 가는데 차에다가 초능력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느슨하게 위해서 이거 움직였던 것 같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진짜 거의 초능력 상태에서 푸른 거예요. 네. 그리고 문 열고 나오는 바람에 이 여성분은 살았고 정작이 불질른 그 나쁜 사람 그 사람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통은 경우 자기가 이제 복수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7년 동안 사귀었어. 아니면 그 뭐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너한테 다 바쳤는데 너도 그렇다면 내가 겪는 고통만큼 너도 겪어봐. 네 인생도 다 쪽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염산을 뿌린다든지요. 아니면 방화를 하든지 이 여성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방법들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치정 통계 한번 살짝 보니까요. 네. 누차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나가가지고 시신 딱 보면 형사들은 어느 정도 감 딱 잡혀요. 네. 원한에 의한 살인, 채권 채무 살인, 치정에 의한 살인 몇 개로 나누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가장 잔인하게 그 사람 해놓은 거 보면 그 대체로 치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정 보니까 치정이 가장 잔혹한데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한테 살해된 여성이 79명이네요. 네. 79명. 그리고 살인 미수가 175명. 작년만. 그렇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나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 보면서. 이 살인 미수도요. 이게 사망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마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이틀에 한 명꼴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와. 그러면 한 해 79명이면 12달로 나누면 이건 뭐야? 2013년 이후로요. 지금까지 치정 범죄는 줄지 않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우리가 치정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별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주고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또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커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전 이별이라고 하는가요? 교수님. 안전 이별 요즘에 별 희한한 용어가 다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남자의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은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을 얼마나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폭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해요. 네. 상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아주 집착적인 소유욕, 의심과 소유욕 이런 거 일상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런 형태를 번복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집착하고 이게 아주 일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통제가 이제 더 나아가면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쵸.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네. 오만 거 다 참견하면서 사람 통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또 감시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면 이 사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어지간하면 헤어져야 돼요. 네. 그 사람하고 살면 끝이 제가 볼 때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남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해바라기는 없다. 네.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인생의 포커스를 다 맞춘다고 했을 때 나랑 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집착할 거고 내가 없는 세상은 본인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본인까지 해할 수 있으면 나한테 얼마나 더 큰 걸 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만 사랑하는 남자 조금은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요. 나만 오로지 집착하고 나만 오로지 바라보는 남자는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다 포함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통계 내준 거는 남녀 포함입니다. 네. 다만 남자 쪽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범죄 얘기하면 남자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남자가 많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폭력성 범죄 같은 경우는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거의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누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해바라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바라보는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내가 자기면 맨날 나만 쳐다보다가 내가 싫다고 그러면 남자가 실망하고
화내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덤비고 집착을 하는데 그래도 나를 한 대도 때린 적은 없어. 나한테 폭언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건데 예, 나를 뭐 어떤 가해 행위를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다만 저 사람은 내가 화나고 내가 그 안 들어주면 자해를 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인이 그 여성을 가해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여성 앞에서 자해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폭행이고. 맞아요. 저 실제로 지구대에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여성분이었는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신 거예요. 봤더니 남자가 이렇게 자해한 걸 보냈는데 나 결혼을 했는데 헤어진 남자가 자금 자해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그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제발 나와만 달라. 자기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난 가정이 있다. 애도 나 지금 임신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막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는 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임시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어서요. 맞아요. 그 사람 치료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 사람 치료해야 돼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감시 통제하면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야지 그게 어떤 저 치정과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도 여성 앞에서 말 안 들어준다고 지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명백히 공격행위고 가해행위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남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그거 엄청나게 착각이에요. 나한테는 생전 저 사람이 욕설하거나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 앞에서 자꾸 자해를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이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하고 사귀면 큰일 나요. 언젠가는 그 대상이 나로 바뀔 수 있어요. 순식간에. 네. 그래서 그 자해하는 거는 거기에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여성들이라 이만 또 특정하면 또 무슨 뭔 소리 할까봐 겁난다. 네. 진짜 치정 범죄가 저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20건 이상 가까이 살인과 살인 미수만 이게 통계를 한 거고요. 만약에 폭력까지 그리고 뭐 상해까지 더한다면 이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주변의 도움을 청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해결책은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말씀하신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무작정 헤어지려고 맘먹어야 되고 헤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네. 그리고 평상시에 혼자서 속끓이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네. 끊임없이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맨날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다. 이런 거 끊임없이 이거 어필해야 되고요. 약간의 어떤 가해행위가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그 사람을 방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요. 어떤 명확한 서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저라면 부모님이나 제 동생이라든지 이런 집을 오픈하거나 그건 안 해요. 일하는 곳을 오픈하지 않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여기셔서 서로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최근에 진짜 좋은 얘기 하셨다. 이 얘기도 언젠간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여성들이 본인의 나치 사진을 찍히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그 뒤에 따르는 어떤 보복 같은 거 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대체로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요. 네. 애인이. 네. 아무리 가까운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부부로 살아가기 전이라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요즘 그건 야속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교수님 패스워드까지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귀고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끼리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공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건 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서로 패스워드까지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당하는 거야. 네.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네.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오픈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옛날에도 사실 우리가 뭐 통장 오픈하고 서로 뭐 결혼할 때 다 오픈해야 그래요? 하나다 이런 마인드들이 아니 나는 저 결혼할 때까지 천지가 개벽으로도 통장 서로 오픈해 하긴 뭐 통장에 돈이나 있었나 뭐.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 없었겠지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결혼을 해서 살아도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 마누라 거 알게 돼요. 또 남편 거 알게 되겠지만 그거야 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간에 뭐 그건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따른데도 그거를 뭐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귀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워드 공유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거 공유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따를 수 있어요. 네. 사람은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랑 저랑은 현장에서 그런 걸 되게 너무 많이 봤잖아요. 봤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왜 이렇게 꼰대 같지? 아니면 뭘 이렇게 자꾸만 다 지키라고 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에 하나 1000만 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건 중요한 얘기 좀 해주셨네. 네. 교수님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